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애가 그랬더라? 도대체 우리 강의에 1초부터 8초까지 나오는 분은 누구신가요? 방금 나왔던 그분 말이야. 이러고 있었던 그분. 나야. 내가 설마 딴 사람 얼굴을 거기다 갖다 놨겠니? 나란다. 의구심을 버려. 선생님 맞아. 그런 거 물어보지 좀 말라고. 알겠지? 똑같이 예쁘구만. 응? 그게 나고, 걔가 나고, 내가 걔고, 똑같은 사람이야. 알겠죠?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나야. 선생님 머리가 좀 길었을 뿐이야. 밤마다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머리만 자꾸 기네. 자, 봅시다. 자, 오늘 우리 모의평가 2회의 첫째 마당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더라? 쓰기, 어휘, 어법 7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쪽에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지문, 인문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비문학, 시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30초의 투자 똑같이 활용하는 거 알지?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4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비문학은요, 문제 먼저 훑어보면 도움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먼저 8번을 봐봐. 그래. 이런 거 좋은 거야. 가나다라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지? 이게 뭐야? 가나다라마. 위에 단락의 기호들이죠? 그쵸? 결국 뭐니 이건? 각 단락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잖아. 그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살짝 내용 전개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선택지 1, 2, 3, 4, 5를 읽으면서 대강 이 글이 뭐에 관련된 글이구나 대강 알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좋은 문제야. 그 다음 9번 봐. 자, 9번 보니까 수업을 하셔. 자, 위 글과 관련한 수업의 일부에 A, B, C, D, E 중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밑에 우리 지금 비문학 지문하고 있는데 시를 막 물어봐. 백석의 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니?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는 거지. 이거는 적용해보는 문제니까 미리 읽을 필요는 없어. 괜히 미리 읽었다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건 일단 제껴놔. 자, 그 다음에 10번 봐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이거 뭐니? 서로 다른 두 항목의 비교 문제야. 자, 기역과 니은이 뭔지를 먼저 한번 봐봐. 어딨어? 기역과 니은. 다단락에 있죠. 자, 다단락에 보면 기역은 롱기누스의 숭고론이고요. 니은은 칸트의 숭고론이야. 이 글은 뭔가 숭고한 이론에 대한 건가 봐. 그런데 그 숭고한 이론에 대해서 두 명이 얘기를 했네. 한 명 롱기누스, 두 번째로 누구? 칸트.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항목을 비교하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비교해주면 된다 그랬지? 롱기누스와 관련된 거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 처음부터. 글 읽을 때부터. 그 다음에 칸트와 관련된 거 세모 치면서 읽어. 그렇게 해놓으면 10번 풀 수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11번은 뭐죠? 이거는 어휘의 의미 문제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일단 8번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첫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단락을 보자. 자, 가단락 보니까 자, 먼저 8번에 1번을 봐봐. 자, 8-1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숭고의 일반적인 의미와 미학적인 의미를 비교하고 있대. 과연 그런가? 봐주면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시작해? 가단락 보니까. 자, 가단락 첫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라고 시작을 했다면 얘들아 선생님 얘기했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지? 이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은 다 뭐야? 나중에 반전이 있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앞으로 할 거란 말이야. 반전.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이 뒤에 있는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봐봐. 자, 일반적으로 숭고란 죽음의 가능성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고귀한 신념에 따라 위험에 맞서 투신하는 행동이 유발하는 감정을 뜻한다.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야? 니네 또 고민하지? 죽음의 가능성에 굴하지 않는 건 또 뭐고, 자신의 고귀한 신념은 또 뭐고, 위험에 맞서 투신하는 건 뭐고, 그게 또 무슨 감정을 유발해. 이게 숭고야?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야. 뭐하러 이거를 이해하고 있니? 왜? 일반적으로 뒤에 나오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전된다. 결국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찾냐? 그러나. 일반적인 거 말고 다른 쪽에서의 의미,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날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자, 그러나 어딨어? 둘째 줄에 바로 나오죠. 그러나 미학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숭고의 의미는 이와 다르다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숭고란 요러한 의미를 지니는데, 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뭐 일반적인 의미 말고, 자, 미학적인 그런 영역에서 다루는 숭고는 이 의미와는 어떻다? 서로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8-1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숭고의 일반적인 의미와 미학적인 의미를 비교하고 있다. 자,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미학적인 의미가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어때? 적절한 설명 오케이 해주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자, 우선 그것은 매우 거대한 자연물에서 느끼는 감정이래. 자, 미학적인 의미에서 숭고는요, 뭐다? 바로 거대한, 즉 아주 큰 그런 자연물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다?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숭고라는 거지. 근데 이 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 다음에 뭐가 나와 있니? 그런데. 자, 얘들아, 그러나가 반전이었던 것처럼 그런데도 마찬가지야. 비슷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원래 미학의 의미에서 숭고란 뭐다? 매우 거대한 자연물에서 느끼는 감정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지? 꼭 숭고의 대상이 꼭 자연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래는 얘인데 그런데 꼭 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지. 꼭 자연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거대한 자연물에서 느끼는 게 숭고인데 꼭 자연물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뭐만 남아? 거대와 자연물 중에 꼭 얘는 아니어도 된다. 거대만 남는 거지. 무엇인가 엄청나게 겁나게 큰 거에서 느껴지는 게 숭고란 얘기야. 자, 계속 봐요. 이와 관련해 롱기누스는 이제 나왔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글은 롱기누스의 견해와 칸트의 견해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롱기누스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자, 롱기누스는 숭고가 듣는 이를 경탄케 하거나 황홀하게 만드는 웅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위대한 말이 숭고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 가달락에서는 8번 문제 1번 선택지에서 이야기하듯이 일반적인 숭고의 의미와 그리고 미학적인 숭고의 의미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달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나달락으로 넘어가려면 일단 8번에 2번을 봐야 되겠지. 자, 2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앞문단의 내용과 관련된 의문점을 제기를 한대잖아. 그치? 앞문단 내용과 관련된 의문점 제기를 통하여서 뭐를 설명하고 있다? 롱기누스의 숭고론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자, 나달락. 아까 이게 뭐니? 앞문단과 관련된 의문점이라고? 그럼 가달락이 어떻게 끝나는데? 어떻게 끝났어, 가달락이? 응? 위대한 말이 숭고함을 유발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나달락 어떻게 시작하지? 그렇다면 위대한 말이 숭고함을 유발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말이 숭고함을 유발할까? 그 위대한 말이란 숭고함을 유발하는 위대한 말이란 무엇일까? 맞잖아. 앞문단과 관련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서 롱기누스에 의하면 숭고는 뭐와 관련이 있다? 높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롱기누스의 견해가 여기에서 제시가 되죠. 그쵸? 자, 이거와 뭐를 비교해야 된다? 우리는 칸트의 견해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롱기누스와 관련된 것들 동그라미 쳐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숭고가 뭐와 관련 있다? 높이라는 말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겠죠. 그쵸? 롱기누스의 견해야. 자, 따라서 유한한 인간의 세계보다 높은 차원인 신들의 세계와 관련된 말은 숭고함을 획득한다. 롱기누스에 따르면 숭고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높은 세계, 어느 세계? 신들의 세계. 신들의 언어에서 신들의
세계와 관련된 언어에서 숭고함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러한 사유는 불멸의 세계로 여겨졌던 인간의 기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다시 이르기를 갈망하게 한다. 뭔 소린지 몰라. 일단 넘어가. 자, 그런데 이처럼 높은 차원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멸하는 유한의 세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자, 뭐야? 높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누구와 관련이 있니? 신들의 어떤 세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인 거야. 롱기누스에게 있어서 숭고란. 그죠? 자, 그리고 신들의 세계는 어떤 곳이야? 영원한 곳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불멸의 세계라고 나와 있지. 불멸이란 건 뭐야? 멸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즉 영원하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의 그런 높은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멸하는 유한한 세계, 즉 언젠가는 사라지는 이 인간 세계, 유한한 세계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숭고 체험은 사멸하는 세계에 속한 주체를 사로잡아 무한의 세계로 이끄는 움직임을 수반하게 된다. 일단 모르겠어. 넘어가. 자, 그 다음으로 다단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거 어때? 8번에 2번은 맞는 얘기죠. 그쵸? 앞에서 앞문단의 내용과 관련된 의문점 제기를 했죠. 어떤 말인가? 라고 하면서 신들의 세계와 관련된 말이다.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롱기누스의 견해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단락으로 우리가 가야 돼. 자, 다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자, 8-3에. 자, 8번 문제 3번 선택지를 보니까 뭐래요? 자, 롱기누스의 숭고론이 칸트의 숭고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롱기누스의 숭고론이 칸트의 숭고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찾아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다단락을 보세요. 자, 이러한 롱기누스의 숭고론은 이후 칸트의 숭고론에 영향을 미친다. 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온다면, 이 뒤로 그 미친 영향이 뭔지가 나온다면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봐봐. 자, 그런데 높은 곳에 존재하는 신들의 세계에서 숭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롱기누스와 달리라고 나왔는데, 그지? 즉, 다단락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단락의 핵심은 어느 말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본 달리라는 말에 나와 있다는 거야. 즉, 자, 롱기누스의 견해가 칸트의 견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보다는 칸트의 견해와 롱기누스의 견해가 어떻게 다르냐. 즉, 뭐니? 차이점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 다단락이란 말이야. 그러면 3번 맞아, 안 맞아? 틀리다는 거지. 3번이 틀린 설명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8번에서. 알겠죠? 자, 차이점에 지금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번, 3번이 답이다. 영향을 중심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 줄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것처럼 했지만 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차이점이야. 그럼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세모를 쳐야 돼. 자, 어떤 것들의 세모를 할 것인가? 자, 칸트는 그 완전성의 자리에 신들 대신, 아까 신은 동그라미 치는 거였어요. 롱기누스가 생각하는 거였어. 얘는 뭐야? 인간의 다른 능력을 위치시키고자 했다. 칸트는 인간이야. 그죠? 자, 그리고 보자. 자, 칸트는 숭고를 단적으로 큰 것, 즉 그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작은 것이라 부른다. 이게 뭔 소리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겠지. 높이 개념을 강조했던. 봐. 롱기누스는 높이 개념을 강조했어. 그런데 칸트는 높이 개념을 강조했던 롱기누스와 달리 어때? 계속 달리.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칸트는 뭐라고? 숭고를 크기 개념과 연관짓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 알겠죠? 자, 그러나 절대적으로 큰 대상 자체가 숭고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자, 그러나 뒤에 있는 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돼. 크기에서 숭고를 찾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크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큰 대상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칸트가 보기에 숭고는 압도적인 것의 크기나 위력을 감지한 주체의 내면에서 촉발되는 뭐와 관련이 있다? 자, 여기 세 번째 세모를 해야겠죠. 상상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어떤 큰 대상 그 자체가 숭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인간의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단락의 내용 알겠죠? 칸트의 숭고론과 롱기누스의 숭고론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8번에 4, 5번은 맞겠다? 맞는 내용이다? 편하게 보면 되겠죠? 자, 라단락을 봅시다. 자, 라단락 8번에 4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니? 자, 상상력의 한계와 관련하여 칸트의 숭고론을 설명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를 보자. 자, 칸트가 말한 숭고란 정신에 어떤 작용을 거쳐 얻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정신적 능력 중에는 상상력이 있다. 자, 상상력과 관련이 일단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랬니? 단순히 상상력과 관련하여가 아니라 상상력의 한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한계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자, 상상력은 자신이 포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크기만을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다. 즉, 상상력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떠올릴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가 존재한다. 자,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상력에는 뭐가 존재한다? 한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압도적인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상상력은 위축되고 무력감과 절망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릇만큼 그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세계만큼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네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그 밖에 더 넓은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속에서만 너의 세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상상하고 있을 뿐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 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헐. 나는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더 큰 게 있다고? 헐. 난 뭔가? 지금까지 난 어떻게 산 거지?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야. 절망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아왔는가?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사람은 뭐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상상력이 위축되고 뭐를 느끼게 된다? 자, 무기력, 그리고 절망. 자,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에 4번 다시 한번 선택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상상력의 한계와 관련해서 칸트의 숭고론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라달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는 숭고 체험이 무한한 세계로 주체를 이끌어간다고 한 롱기누스의 견해. 이게 어디 나와 있었지? 나달락의 끝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쵸? 자, 두 번째, 나달락의 끝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자, 이것이 뭐야? 그 롱기누스의 견해를 상기시킨대요. 그 롱기누스의 견해를 어떻게 한다는 거겠어? 떠오르게 한다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봅시다. 자, 마지막 단락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8번에 5번을 봐봐. 자, 8번 문제의 5번 선택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 앞문단에 이어서 상상력의 한계가 숭고를 환기하게 되는 정신작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정말 그런지 한번 봐봐. 보면 되겠지. 나 같으면 그냥 마지막 문장만 보겠다. 마달락의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으니까? 따라서가 있으니까. 따라서가 뭐야, 얘들아? 그 단락의 결론인 거잖아. 즉, 마지막 단락, 마달락의 핵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 따라서 뒤에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자, 이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엄청난 크기와 위력을 가진 것은 우리 내부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더 크고 우월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숭고의 감정을 환기해주는 것이다. 즉, 어떤 정신작용이 우리에게 숭고의 감정을 환기해준대. 그게 뭐야? 예의 말인 거지. 그러면 이게 상상력의 한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봐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봐봐. 아까 앞에서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인간은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다고 했어. 그런데 자, 마달락을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칸트는 일종의 반전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반전이라는 거는 뭐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이런 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전 뭐야? 이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자, 측정 불가능한 상상력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주체를 무력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아,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이때 주체가 느끼던 불쾌의 감정은 쾌의 감정으로 전환된다. 신나셨어, 이분? 자, 상상력으로 어떤 대상을 떠올릴 수 없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상상을 넘어선 더 큰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 얘들아?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네가 속해 있는 그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나의 상상력의 한계인 거죠. 하지만 그 한계를 깨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깨달음으로 인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야. 자, 와닿지 않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자, 하루살이가 있었어. 하루살이. 자, 하루살이끼리 만나서 놀 때는요.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야? 하루밖에 못 살아. 그치? 자,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왼종일 다른 하루살이랑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그냥 죽었죠. 자, 그런데 어떤 특이한 하루살이가 얘는 하루살이랑 안 놀고 잠자리를 만나서 놀았어요. 하루살이와 잠자리가 만나서 노는데 다 놀고 나서 잠자리가 집에 가면서 이러는 겁니다. 하루살이야, 재밌게 놀았어, 오늘. 우리 내일 만나? 하루살이는 벙찐 거죠.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야, 너 내일도 몰라? 난 내일 몰라. 야,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야. 자고 일어나다니? 나는 자면 없는데? 자면 죽는 건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 인생이 아니지. 하루살이니까 하생? 곤충이니까 충생? 충생. 내 충생은 여기까지인데? 자, 이 하루살이는 혼란에 빠지겠죠. 헐, 내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 하루 말고 더 큰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이 하루살이는 어때요? 절망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잠자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 뭐 넌 내일 모르냐? 몰라, 안녕 이러고요. 자, 이 잠자리가 다른 잠자리와 만나서 놉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어떤 다른 잠자리가 누구를 만나서 놀았냐? 이 잠자리는 특이하게 개구리를 만나서 놀았어요. 자, 개구리를 만나서 놀다가 이제 막 가을이 되고 추워졌어. 자, 그러니까 갑자기 개구리가 잠자리야 안녕. 나는 지금 이제 겨울잠을 자러 가야겠어. 우리 내년에 만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 벙찐 거죠. 내년이 뭐야? 내년이라니. 그게 뭐야? 겨울 되면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헐. 나는 내년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 자, 보세요. 하루살이와 잠자리. 어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 잠자리는 1년밖에 몰라? 올해밖에 몰라? 내년이라는 걸 몰라? 자,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잠자리를 만남으로써 내일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죠? 자, 무력감, 절망감에 빠지고 그냥 이럴 수가. 내가 이런 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루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하루살이는 어때? 내년이란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개구리를 만났던 잠자리는 어떻지? 내년이 아니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잠자리는 어때요? 잠자리는 개구리를 만나서 내년이라는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즉,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때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달락을 다시 읽어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자, 셋째 줄을 봅시다. 상상력으로 어떤 대상을 떠올릴 수 없다는 현실은, 자,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대상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자각함으로써 내가 내일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상상을 넘어선 더 큰 세계가, 즉 내일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 우리는 상상으로 떠올리기 힘든 무한의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사유할 수 있다. 내가 상상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구나. 자, 내가 그럼 큰 것까지 상상을 했어. 근데 그게 다일까? 아니야.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것이 있을 거야.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세상은 무한한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엄청난 크기와 위력을 가진 것은 우리 내부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더 크고 우월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숭고의 감정을 환기해주는 것이다. 즉, 하루살이끼리 놀았을 때는 몰랐지만 잠자리를 만남으로써 이제까지 자기가 오늘 하루밖에 몰랐었다면 이제는 내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지. 그지? 잠자리는 어때? 개구리를 만남으로써 내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지. 즉, 하루살이는 원래부터 하루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애는 아니야. 몰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 한계를 깨달은 순간 자기 내부에서 어때? 하루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는 있게 되었죠. 살 수는 없어도. 그게 바로 숭고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점점 어때요? 인간은 상상력의 한계를 통해서 상상력의 크기가, 스케일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마달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5번 앞문단에 이어서 상상력의 한계가 숭고를 환기하게 되는 정신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환기라는 말 나와 있어. 자, 몇 번 문제야? 11번 문제죠. 자, 11번 문제를 보면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뜻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 자, 가는 상기야. 자, 나는 환기야. 자, 그러고 보니 이 단어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지? 자, 시문학, 그죠? 시 지문에서 문제를 풀 때, 시 문제에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야. 과거를 상기시킨다. 특정한 어떤 정서를 환기시킨다. 이런 말 들어봤지. 자, 얘네들은 다 뭐예요? 숭고의 감정을 환기한다. 즉 숭고의 감정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던 상기도 마찬가지죠. 롱기누스의 견해를 상기시킨다. 롱기누스의 견해를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꼭 이 지문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런 어휘들입니다. 뭐?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4번이다. 떠올리다 라는 뜻이 이 상기와 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항목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야. 자, 이게 뭐야? 롱기누스의 견해와 칸트의 견해를 비교하는 거였죠.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롱기누스의 견해. 자, 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높이가 중요하다 그랬고, 신들의 세계,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에 반해서, 자, 칸트는. 자, 우리가 세모해놨던 게 뭐였어요? 높이 대신 뭐? 얘는 크기. 그지? 그리고 또 뭐 신 대신 뭐? 인간의 다른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위치시켰단 말이야.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야. 자, 1번. 기억은 신의 세계와. 됐네. 그치? 니은은 인간의 세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1번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높이와. 됐지? 그치? 니은은 크기와 관련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2번도 맞아.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거대한 자연물에서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뭐가 있었지? 밑에? 그런 데가 있었잖아. 자, 미학적인 측면에서 숭고란 거대한 자연물. 그지? 자,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인데 꼭 뭐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음에 뭐가 나와 있었어? 꼭 자연물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그죠? 거대한 자연물에서 느끼는 감정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거대한 어떤 것이지. 그지? 자연물이 아니어도 돼.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 뭐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 4, 5번은 편하게 보자.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숭고에 대한 체험이 주체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무슨 얘기야? 숭고 체험이라는 것은 뭐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가, 체험을 하게 된 그 주체가 어떤 반응을 보임으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달락을 봐봐. 나달락. 자, 나달락을 보면은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니? 자, 나달락 밑에서 둘째 줄 봐봐. 소멸하는 유한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이게 있어야 뭐야? 높은 차원의 세계에 이룰 수 있어. 따라서 숭고 체험은 뭐다? 이런 주체를 사로잡아서 무한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즉, 어때? 이 주체는 숭고에 사로잡혀서 유한의 세계를 벗어나 무한한 세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주체의 반응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달락을 봐봐. 자, 다달락도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세요. 칸트의 입장에서. 자, 니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니은에 볼 때, 자, 숭고는 압도적인 것의 크기나 위력을 감지한 주체의 내면에서 촉발되는, 즉 어떤 주체의 내면, 주체의 정신, 주체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뭐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 즉 주체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4번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숭고의 기본 속성으로 주체를 압도한다. 얘들아, 압도한다라는 말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달락을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뭐가 있었지? 사로잡는다란 말이 있었잖아. 주체를 사로잡는다. 그게 뭐야? 그 숭고의 개념이 뭐야? 주체를 압도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달락에도 보면은 맨 끝에 뭐가 나와 있었어? 압도적인 것의 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큰 것이 주체를 압도하는 그런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 3번이었죠. 자, 11번은 아까 풀었고요. 자, 9번 안 했구나. 자, 9번을 봅시다. 자, 9번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 교사
말을 보세요. 자, 다음은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일부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야. 자, 이 시에는 화자를 둘러싼 압도적인 현상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화자의 심리적 반응이 드러나 있습니다. 칸트의 견해를 토대로 이 시를 설명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 자, 얘들아, 밑줄 친 부분이 어딨어? 맨 밑에 줄에 있지. 자, 맨 밑에 줄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니? 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 자, 얘들아, 롱기누스는 높이에서 그리고 칸트는 크기에서 뭐야? 숭고를 찾았잖아. 다 됐네. 자,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라고 했다면 이것들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들이 뭐야? 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준다 그랬어? 바로 앞에 어떤 말들이 나와 있니? 자,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즉, 내 뜻이나 나의 힘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 즉, 뭐야? 내가 상상으로 떠올리기 힘든. 자, 이 위에 있는 말은 뭐야? 내 뜻이나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건 결국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뭘 느낀 거니? 한계를 느낀 거잖아. 그 한계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A, B, C, D, E 중에 뭐겠어요? 내 한계를 서는 것. E잖아. 그치? 상상으로 떠올리기 힘든 어떤 무한의 것.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숭고, 막 이런 철학적인 개념, 뭐 미학적인 개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힘들어. 힘들지만 지문부터 보면 당연히 힘들지. 이게 무슨 말이니?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또띠 이렇게 보였는데 문제를 먼저 보고 오란 말이야. 8번 문제 같은 거 가지고 도움을 받아. 그리고 10번 문제 보면서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요.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지문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명언 타임. 얘들아, 달라진 점 모르겠니? 뭐가 달라졌어? 뭐 달라졌어, 얘들아. 리본이 밑으로 왔어. 참 큰 거 달라졌다, 그치? 선생님이 새로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못 구했어. 그래서 일단 살짝 리본 위치만 바꿔줬습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누가 올려줬냐? 남선이가 올려줬습니다. 우리 박남선 친구가요. 자작 명언을 올려줬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 20년 뒤에 오늘을 생각해보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박남선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뒤에 오늘, 여러분 20년 뒤에 몇 살이니? 선생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너희들은 몇 살이니? 20년 뒤에 거의 뭐 39? 아니면 40? 뭐 이 정도 되겠다. 그치? 자, 그때 20년 전의 오늘, 즉 지금 오늘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후회를 한다면 뭐 때문에 후회할까? 내가 왜 그걸 했을까? 라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때 그걸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연서쌤의 말을 안 들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예습과 복습 같은 거 아닐까? 그치? 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일이 있을 거라면 있다면 여러분 2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너네 20년 후에 후회하면서 살고 싶니? 그 좋은 인생을? 그러고 싶지 않죠? 당장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문 154쪽입니다. 자, 사회지문인데, 사회지문 치고 쉽습니다. 그죠? 자, 경제 나오고 그래프 나오면 일단 어려운데, 이건 그게 아니야. 얼마나 고마워. 자, 일단 문제 한번 훑어봐. 자, 문제 보세요. 12번. 그래, 좋은 문제. 이런 거잖아. 가나다라마 각각의 요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5개의 문단에 요지가 뭐야? 핵심 내용이잖아. 뭐야? 문단별 핵심 내용을 지금 12번에서 정리해주고 있는데 좋은 문제지. 그치? 나중에 글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3, 14번에 보기가 나와 있어. 지리학의 발달 과정을 나타냈대. 헐, 이게 뭔데 그럼? A, B, C. 이 글의 흐름이란 말이야. 자, 지리학의 발달 과정이 여기에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자, A, 뭔데? 전통 지역 지리학. 자, 그 다음에 B는
B는 뭔데? 자, 논리, 실증주의적 지리학. 아우, 말이 어렵네. 말만 어려운 거야. 자, 현혹되지 마. 자, C. 자, C는 신지역 지리학. 자, 이렇게 세 개의 지리학의 흐름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어주면 되겠죠. 13번은 뭐야? AB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A에 관련된 게 선택지 1, 2번, B에 관련된 게 3, 4번, C에 관련된 게 5번이야. 그러면 각 단락에서 우리가 이거 그때그때 보면서 풀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죠? 자, C가 A에 비해 다른 점. 무슨 얘기야? A와 C의 차이점 한 가지를 고르라는 얘기야. 찾으면 돼, 이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문법 문제야.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보자. 지문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우리 이미 구조를 알고 있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가단락부터 봅시다. 자, 가단락. 12번 문제에 의하면 이게 뭐래? 지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래.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 자,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지리학 역시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구축하려는 노력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오늘을 이루고 있다. 자, 봐봐.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자, 지리학도 어떻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듭하며 학문 영역으로 위치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지리학 패러다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뭐 역시? 지역지리학 역시. 자, 무슨 얘기야? 모든 학문이 그렇고 지리학도 그렇고 지역지리학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서 예외가 아니어서 뭐래? 지리학 발달의 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1950년대를 전후하여 자, 성장과 1950년대를 전후해서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거쳤고 1970년대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뭐가? 지역 지리학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가단락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야? 얘야? 얘야? 아니지. 얘처럼 얘도 그러고 얘처럼 얘도 그런다는 거잖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지. 지역 지리학이라는 것이 뭐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뭐 학문적으로 구축이 됐고 50년대, 70년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12번에 1번에서 뭐라 그래? 지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설명해봐.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가단락 읽고 알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정답은 1번이야. 그죠? 자, 지역지리학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발달을 했는가 이런 거지. 지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자, 그래서 답 나왔어. 벌써 12번의 정답은 뭐다? 1번이다. 그럼 나머지 2, 3, 4, 5번 편하게 우리가 뭐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12번에 2, 3, 4, 5번이 나, 다, 라, 마달락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얼마나 고마워. 자, 그러면 같이 2번 봐봐. 자, 나달락이 뭐래요? 12번에 2번에서. 전통 지역 지리학의 학문적 방법론과 그래. 전통 지역 지리학 어디 나왔었는데? 이거잖아.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어디에 나온 거라고. 얘가 나달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12번에 3번까지 내친김에 볼까? 자, 다달락은 뭐야? 논리실증주의적 지리학의 득세와 쇠퇴라네. 그럼 우리가 B에 대해서 알려면 다달락을 보면 되겠구나. 그지? 자, 그 다음에 라달락은 뭐래? 새롭게 등장한 신지역 지리학의 특징이래. 그래? C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라달락 보면 되겠구나. 자, 5번은 뭐래? 많은 신지역 지리학의 문제점. 뭐야? 역시 얘에 관련된 거네. 자, 그러면 라와 마달락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뭐야 얘들아? 이정표야. 이정표. 지도라고. 우리가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단락들을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보자. 나달락 보세요. 자, 아까 뭐라 그랬니 얘들아?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지역지리학이라는 것이 1950년대 성장했다가 쇠퇴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 나달락 어떻게 시작해? 19세기 중엽에서 1950년대까지 라고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때 성장했다가 쇠퇴하는 게 보여져. 그러면 어딘가에 1970년대 이후라는 말도 나와 있을 텐데 어디 있겠니? 찾아봐라. 어디 있니? 라달락에 있지? 라달락의 첫째 줄 끝부분에 보니까 1970년대 이후에 뭐가 대두했다? 신지역 지리학이 대두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글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앞에서 지역지리학이 1950년대에 성장했다 쇠퇴했고 1970년대 이후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옛날 거니까, 예전에 나왔던 지역지리학이니까 전통 지역지리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뭐야? 새로 나왔으니까 신지역지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이게 A였고 이게 C였단 말이야. 중간에 뭐가 들어왔던 거야? 얘가 지역지리학이 잠깐 쇠퇴한 사이에 B가 들어왔었던 거죠. 알겠지? 글의 흐름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전통 지역 지리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달라게 나와 있어. 자, 뭐냐? 보자. 19세기 중엽에서 1950년대까지 지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전통 지역 지리학은 고전 지리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등장한 근대 지리학의 발달 과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성장해왔다. 뭐 성장 과정이네, 그치? 자, 전통 지역 지리학은 경험주의를 철학적 배경으로 삼아. 자, 경험주의를 철학적 배경으로 삼았대. 자, 그리고 귀납적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접근 방법을 통해. 이게 어디 나와 있어, 얘들아? 13번에 1번 봐봐. 자, 13번에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지역 내의 지리 현상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특징으로 한다. 그대로 나와 있죠. 그쵸?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거기 나달라게 셋째 줄, 지역 내의 모든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접근 방법. 이게 13번의 1번과 일치하지. 1번 맞아, 그럼.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지역의 뭐를 규명하고자 했다? 특이성과 고유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건 어디 나오는데? 13번에 2번에 나와 있잖아. 뭐, A는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탐구하는데, 규명은 뭐야? 규명이 밝혀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밝혀내기 위해서 탐구를 해야지. 중점을 둔다. 맞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다 맞는 얘기,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연의 통일체라는 당시의 지리학적 사상에 가장 접근하였던 전통 지역 지리학은 자연스럽게 지리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A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 다단락으로 가야겠지? 자, 다단락 봐봐. 그러나 지역지리학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개성을 기술하는 접근 방법은 1950년대 쇠퍼에 의해 모진 질타를 받게 되었고, 대신에 자, 얘가 뭔가 질타를 받게 됐어. 즉 비판을 받게 되니까 대신에 그 자리에 얘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떤 애야? 지역의 일반성 규명을 위한 법칙성을 추구하는 논리실증주의적 지리학이다. 봐봐, 얘들아. 논리실증주의적 지리학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어란 말이야.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의 앞뒤에 있는 말을 잘 봐야지. 특히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자, 얘를 꾸며주는 말, 즉 논리실증주의적 지리학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지역의 일반성 규명을 위한 법칙성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데? 13번에 3번이죠. 그렇죠?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보다는 일반성을 밝히기 위한 그런 법칙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 3번 맞는 얘기라는 거지. 그죠? 자, 계속 보자. 자, 하지만 지리학을 과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이거 어디 나와? 13번에 4번에 나오잖아. 지리학을 4번 B는 지리학을 과학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립된 학문이다. 그대로 나와주고 있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문제가 없어. 답이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뭐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얘 역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딨어? 넷째 줄 보세요. 논리실증주의적 접근 방법 역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는 이건 뭐야?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나와주는 거지. 지금 우리 그거 궁금할까? 안 궁금하지. 넘어가. 안 궁금한데 왜 봐? 답 다 나왔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와. 자, 라달락으로 갑시다. 자, 지역성을 규명하는 지역지리학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자, 다시 주목을 받게 돼서 얘가 뭐니? 이거를 전통이라고 한다면 얘는 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1970년대 이후에. 자, 그래서 지역지리를 부활하고자 하는 논의가 1970년대 이후 대두하였는데, 새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지역지리는, 즉 뭐야? 신지역지리. 새로! 신이잖아. 그치? 자, 얘는 뭐다? 지역차에 민감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대사회가 작동하는데 어떻게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지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통 지역지리와 다르다. 이거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면 안 되지.
왜? 어떤 문제가 있었어? 14번에 C가 A에 비해 다른 점을 이라고 했잖아. 자, 이런 문제 봐 얘들아. 나중에 가서 선생님 시간이 모질라요. 저는 언어 정말 시간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너무 모자라요. 이러는 애들 분명해. 이거 어떻게 풀었을 거야? 14번 풀기 위해서 ABC 다 읽었다. 나달락, 다달락, 라달락, 세달락을 읽으면서 얘네들의 차이가 뭘까 막 다 생각해봤을걸? 왜 그래? 뭐하러 그래? 자, 지금 이 14번 문제 자체가 뭐예요? 자, C가 A에 비해 다른 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B에서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C와 A의 차이점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만 찾으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라달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뭐라고 이야기하니 여기에서? 자, 거기 넷째 줄에 봐봐. 다르다. 밑줄 쳐져 있는 그 다르다 보란 말이야. 다르다. 다른데 뭐가 달라? 전통 지역 지리와 다르다는 거지. 뭐가? 얘가. 즉, 그 문장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의 구조를 정리해보자면, 신지역 지리학은, 즉, 무슨 얘기야, 이게? 새로 등장하는, 새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역 지리는, 자, 얘는, 즉, 신지역 지리학은 뭐와 다르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다른 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목해서 봐야지. 특히 얘가 뭐야? 전통 지역 지리와 다르다는 거잖아. 얘가 뭔데? A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달라, 세달락을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장만 읽으면 된다고. 다르다 앞에서. 신지역 지리학은 전통 지리와 달라.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사이에 있는 말을 읽어주면 되겠지. 그 사이에 있는 말이 뭔데요? 사이에 있는 말이 뭐야? 어떤 점에서 다르대? 자, 뭐가? 지역차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치? 그리고 이 지역차가 현대사회가 작동한다라는 말이 있어. 그치? 이 지역차가 현대사회가 작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이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런 단어들이 어디 있어? 14번에. 5번에 나와 있잖아. 그치? 14번에 보면 1, 2, 3, 4번 뭐야? 다른 점 설명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하지만 5번에 보면 현대사회가 작동한다는 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 있지. 지역차라는 말, 수행이라는 말, 역할이라는 말 다 나와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14번 정답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두 항목의 다른 점을 물어봤으면 이걸 찾으란 말이야. 뭐와 다르다라고 했을 때. A는 C와 이런 점에서 다르다. 그 문장만 찾아. 거기에서 답을 읽어내라는 거죠. 쓸데없이 다 읽어보지 말고. 알겠어요? 자, 됐어. 14번도 해결을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은 게 뭐야? 13번에 5번.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 자, 지금 일단 1, 2, 3, 4번은 다 맞는데 5번 뭔지 한번 보자. 자, 13번에 5번 보세요. C는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현상에 대한 총체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라달라까지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나? 자, 봐봐. 우리 아까 라달락 어디까지 읽었니? 네 번째 줄까지 읽었죠? 다르다 여기까지 읽었지? 자, 새로 등장하는 신지역 지리학에서는 지역의 고유성이 글로벌한 개방 체제 속에서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실제로는 철학적 배경으로 삼으며 다양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을 수용한 해석들로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 자, 여기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뭐 자연적, 인문적 현상에 대한 총체적 분석인지 알 수가 없네.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내면 돼? 안 되지. 왜? C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마달락에도 있단 말이야. 마달락을 봐. 자, 하지만 신지역 지리학은 지역의 모든 현상을 인간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뭐야?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이 미흡함이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의 필요 조건, 자연적 조건을 간과한다? 간과라는 게 뭐지? 얘를 배제한다는 거야. 즉, 인간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려고 하고 자연적인 조건은 배제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돼? 5번이 되는 거지. 5번에서는 뭐 자연적, 인문적인 걸 다 고려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신지역 지리학은 왜 비판을 받는다고? 자연적인 걸 배제하니까 비판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자, 그래서 12번은 1번이 답이었고 13번은 5번, 14번도 뭐야? 이 부분 찾으니까 5번이 답이었습니다. 다 읽었어. 자, 이제 문법 문제 하나 남아있어. 자, 문법 문제 봅시다. 자, 15번을 보세요. 자,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에 밑줄 친 말의 예로 들기에 적합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 오늘 반드시 이 개념을 알아가도록 하세요.
이 개념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야. 얘들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부사어, 뭐 이런 문장 성분들 많이 나와 있지?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서술어야.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정말 출제될 가능성 아주 높아.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자, 보기를 보자.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대요. 즉,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하나의 문장 성분만 요구하면 한 자리 서술어, 두 개를 요구하면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다의 경우 이 선생은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다처럼 쓰이는 경우와 같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 알아야죠. 왜? 개념, 중요한 문법 개념이니까 이건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의 자릿수.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얘들아, 문장이 성립이 되려면 서술어 반드시 앞에 뭐가 와줘야 되니? 주어가 있어야지.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일단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0자리 서술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서술어든 주어는 다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주어만 요구하는 거, 이거를 뭐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주어 외에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목적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질 때, 혹은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게 될 때, 이럴 때는 뭐야? 주어는 기본으로 하나 깔고 가는 거고, 그 외에 목적어나 보어 한 개씩 더 요구하게 되면 얘는 뭐니?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거지. 자, 좀 더 복잡한 게 뭐냐? 주어하고 목적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보기에 따르면 뭐가 필요하대? 부사어까지.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서술어.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가수다. 얘들아, 나는 가수다. 나는 위대한 가수다. 나는 훌륭한 가수다. 여기에서 위대한, 훌륭한 이런 건 필수적인 거니? 아니지. 필수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빼보면 돼. 수식하는 말 있지? 꾸며주는 말. 이런 거는 빼도 문장이 성립한단 말이야. 자, 나는 훌륭한 가수다. 훌륭한을 빼도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나는 가수다, 나는 훌륭한 가수다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얘밖에 없어. 이 가수다라는 어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니? 한 자리 서술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먹었다. 이건 어떻게 해, 얘들아? 뭘 먹어? 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쵸? 자,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뭐예요? 주어와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나는 학생이 아니다. 자, 봐봐. 나는 아니다. 반드시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학생이라는 보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나는과 학생이라는 주어와 보어 두 개가 필요하면 뭐?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지금 뭐냐? 우리가 지금 밑줄 친 거 뭐? 세 자리 서술어를 찾아야 돼. 이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까지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서술어가 이 세 자리 서술어에 속하게 되냐 하면은 주었다, 주다, 이거 같은 경우야. 자, 어머니께서 주었다. 어머니니까 높임말 써야지. 자, 어머니께서 주셨다. 이거 가지고 문장이 되니? 안 되지. 주어만으로 안 돼. 뭐가 필요하지? 용돈을. 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럼 얘가 두 자리 서술어니? 아니야.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신 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누구한테 줬는가 중요해. 나한테 줘야 중요하지. 나한테 줘야지 좋은 용돈이지. 동생한테 준 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즉,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 누구에게 라는 부사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셨다라는 말은 어머니께서 용돈을 나에게 라는 세 가지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죠. 이런 게 바로 세 자리 서술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 알겠죠?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 이걸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세 자리 서술어를 찾으라는 거야. 즉,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세 개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필수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한다? 빼보라는 거지.
생략했을 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요. 서술어에만 밑줄이 쳐져 있잖아. 우리는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기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선생님이 그 문맥을 다 가지고 와봤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 있지? 이런 애들이 뭐야? 이런 애들이 서술어야. 그러면 이 서술어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주어는 필수 성분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주어 외에 무엇이 더 들어가게 되느냐. 주어 외에 몇 개가 더 들어가게 되느냐. 이걸 찾아주라는 거지. 기억 봐봐. 아니다. 자, 이 아니다 같은 경우에 일단 주어를 찾으면 주어가 뭘까? 얘지. 지역지리학은. 그죠? 지역지리학이 주어야. 그럼 지역지리학은 아니다. 이것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되니? 안 되지. 뭐가 필요해? 예외가 아니다. 라는 보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 다른 게 더 필요하니? 다른 거 없어도 되죠. 그쵸? 얘는 두 자리야. 우리 지금 찾는 건 뭐지? 세 자리야. 얘는 답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전통 지역지리학은 경험주의를 철학적 배경으로 삼아. 자, 지금 이 삼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야? 주어 일단 찾아. 전통 지역지리학은 얘가 주어죠. 그쵸? 자, 전통 지역지리학은 삼다. 말이 돼? 안 되지. 자, 뭐가 필요하지? 전통 지역지리학은 삼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철학적 배경으로. 자, A는 뭐뭐로 삼다. 그것만 가지고 또 돼? 아니야. 뭐뭐를, 즉 목적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해놓은 것 중에 빠질 수 있는 거 있니? 하나도 없지. 그치? 이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생략을 해봐. 말이 되나? 안 된다고. 즉, 세 개가 모두 필수적이야.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부사어인 거지. 즉, 우리가 보기에서 찾았던 세 자리 서술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정답 뭐? 2번이야. 니은이야. 나머지도 해봐. 자, 여기에서 이를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하다 라고 했어. 자, 설명하다 라고 했을 때 이 설명하다라는 서술어는요. 일단 주어가 뭐지? 자, 설명하고자 했던 논리실증주의적 접근 방법 역시. 자, 논리실증주의적 접근 방법. 얘가 설명하는 거에 주어였죠. 그렇죠? 얘가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뭘 설명하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이를 통해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도 돼. 생략이 가능해. 즉 얘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 두 자리 서술어야.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뭐야? 다르다. 자, 다르다. 일단 주어를 찾아야지. 기본적으로. 자, 주어가 멀리 있었어. 문장이 길어서. 그치? 문장의 맨 앞으로 갔더니 뭐가 있었어? 이거잖아. 새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지역지리는 다르다. 말이 돼? 이거 주어만 가지고 말 돼? 안 되지. 자, 다르다라는 말 앞에 반드시 뭐뭐와 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주어와 부사어, 즉 두 개의 필수 성분을 가지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자, 마지막으로 얘는 뭐예요? 자, 드러난다. 자, 드러난다 같은 경우에는 주어, 문제점이, 그지? 자, 문제점이 드러난다. 하나만 필요로 하죠. 앞에는 사실 뭐야? 얘네들이 생략이 되어도 문장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세 자리 서술어, 바로 니은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얘기했듯이 지문 다 읽지 마. 모르겠으면 이해 잘 안 되면 넘어가.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지문 2개 더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미리 한번 해오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